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 중에 하나네요. 자, 어떤 분이랑 인터뷰를 하실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블랙머니의 정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그대로시네요. 네? 그대로시다고요. 하나도 이 세월을 못 느끼겠어요. 세월을 못 느낀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젊다. 예전에 제가 뭐 시사회 같은 거 같은데 여러 번 네. 찾아가서 뵌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감독님 영화는 거의 대부분 다 봤을 정도로 매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새날에 지금 잠시 중단되고 있는데 영화 프로그램도 있어서 글쎄요, 제가 옛날에 네. 들은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도 다룬 적이 꽤 있고요. 오. 이분은 한번 제가 모셔보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야 그 시사 이쪽하고는 좀 모신 분들이 많아서 모시질 않는데 정지영 감독 이분은 시사 쪽에서도 한번 모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런 그림들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네. 지금 새로운 영화 지금 기가 막힌 영화가 하나 나왔죠. 이거 아시는 분 다 아실 거고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반은 보셨을 것 같은 그랬을까요? 네, 그런 영화인데 일단은 감독님 잘 나오셨고요.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까 봐 2012년에 남영동 1985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만요. 부러진 화살 2011년도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그러니까 영화 평론할 때, 그러니까 영화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이 영화는 수도 없이 많이 언급을 하는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키드의 생. 요거는 진짜 기가 막힌 영화였다 저는 보고요. 하얀 전쟁은 제가 우리 방송에 다뤘던 영화고 남부군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뭐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 추억의 빛, 위기의 여자, 거리의 약사, 산배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블랙잭,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그리고 최근에 블랙머니까지 정말 화려한 수작들을 만들어내신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님 정지영 감독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이 섭섭해. 그분들은 이제 아직 창창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감독님이 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현역이시라는 게 난 너무 좋고요. 저는 그때 그 부러진 화살이라든지 남영동 1985 야, 이분은 진짜 국보급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흥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예를 들면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신드러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 때 그런 사회적 문제의식 같은 거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 정지영 감독님을 따라가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데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그렇죠. 기대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그런 영화들을 관객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소재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객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지금 이제 작품을 내실 때마다 그냥 상업적인 영화는 못 내시는 거고 사회성을 담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살짝 외면하고 이 그 어떤 모순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카메라 위치죠. 조금만 좀 올리고요. 위대해 보이셔야 되는데.
자, 어쨌건 이 감독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개봉 12일 만에 손익분기점 돌파해서 야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그것도 사회성 있는 영화가 지금 한참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따가 뭐 그 다른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12일 만에 손익분기점 돌파해서 177만 명 들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흥행 성적이 좋아요. 일단 어떠세요? 지금 이제 오늘 아마 200만 넘거나 가까이 가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반 영화보다 손익분기점이 빨리 넘어선 거라고 봐야죠. 그럼 감독님 만드신 영화 중에 가장 흥행 많이 됐던 영화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이제 숫자로 말하면 부러진 화살 350만. 예. 그리고 이제 옛날 것까지 한다면은 예. 그 숫자를 그렇게 칠 수는 없지만 남부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머니가 아마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영화의 피크점 찍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객관적으로 말해서요. 예.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지영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 얘기해요. 블랙머니가요? 네. 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하게도 보러 가려고 예매해놨는데 인터뷰 날짜가 그렇게 잡히는 바람에 아직 못 봤어요. 이런. 다만 공부는 했어요. 그러니까 막 티저도 다 보고 나오는 대로 다 봐서 내용은 사실상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뤘던 소재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빠르죠. 네. 자, 어쨌건 우리 정지영 감독님이 드디어 고의를 넘으셔가지고 가장 히트하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요. 제가 이제 대중 가수 중에 조용필 씨 아시잖아요. 조용필 씨가 한 5, 6년 전에 이 바운스란 노래로 70 다 되는 나이가 그러니까 60대 한 중후반 넘어가는 나이에 대중음악 차트를 올킬했어요. 그런 게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현역이라고 하는 게 나이 구분은 없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현역으로 있으시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근데 대박까지 내버리면은 이거는 그게 저는 이제 어떤 거장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타임이 가면 거장까지는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타임까지 가면은 이제 나는 무조건 뭐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근데 감독님 제작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 히트가 단순하게 뭐 블랙문이라고 한 영화가 히트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화 감독님들 그 역사에 또 하나 이정표를 세우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몸둘 바를 몰라요. 근데 이제 감독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동갑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훨씬 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와닿는 게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제 현재 영화 감독을 70 넘어서 하고 있는 분이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후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역에서 제일 나이 많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섭섭해요. 하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근데 현재까지도 사실은 임권택 감독님이 벌써 70 넘어서 몇 작품을 했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럼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분이 계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를 본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랙머니 말처럼 뉘앙스 자체가 좋은 돈은 아니에요. 이 영화의 기획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신 분 다 보셨겠지만 지금 뭐 론스타, 외환은행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진라랍이 이 영화 기획 제작을 한 양규환이라는 친구가 감독님 이 영화를 감독하는 게 어때요?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론스타 먹튀 얘기인데 이게 한 10여 년에 걸친 얘기고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더군다나 경제 얘기야. 내가 어려운데 관객들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만들어질까 이거 뭐 힘든데 그런데 뭐 이렇게 이 전체의 스토리를 대략 얘기를 하길래 그 스토리의 내용보다는 이 얘기라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반드시 해야 되냐면은 나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보니까. 그러셨구나. 이 엄청난 얘기를 나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니 온 국민들이 거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그런데 반드시 하는데 이 경제 얘기고 복잡 다단해.
그러면 관객들을 만나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가 얘기해놓고 해놨는데 관객들은 안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쉽게 다가가느냐,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거에 가장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사실은 한 버전이 뭐 100번은 썼을 겁니다 아마. 네. 야, 이게 전작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하신 것 영화들 부러진 화살이나 남영동 1985는 상당히 사회성이 짙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어떤 이런 식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영화였지만 대중적으로는 조금 그게 좀 떨어졌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남영동 1985는 350만 명이 들어가지고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예요. 더군다나 저예산 영화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중적 성공을 거두고 남영동 1985 남영동 1985는 욕심만큼 못 들었어요. 제 욕심에 그때 만들면서 한 100만 명만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35만 명이 그쳤어요. 너무 주제가 무거워서. 네, 그건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내가 볼 때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내가 관객과 만나려고 만드는데 왜 이렇게 관객을 너무 힘들게 했지? 맞습니다.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 소재 중에 세월호 이야기할 때는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등이 싫어서가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 안 듣고 싶어. 그렇죠. 마음 아픈 이야기 안 듣고 싶어서 방송이 다운로드가 안 나가는 게 딱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의 시사 좀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이야기고,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인수를 하는 그 과정에 지금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회적 어떤 구조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이런 영화를 지금 아무리 이런 쪽 영화의 그 거장이시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망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또는 뭐 이런 영화를 만들고자 할 때 이걸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서 힘들다. 우선 내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어려워서 힘들다고 생각했다가 대략의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야, 이거 진짜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네, 이런 걸. 이런 생각 때문에, 야, 이건 나 혼자만 이걸 알아서 안 돼. 같이 알아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같이 알아야 되는데, 같이 알으려면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접근하는가. 이거를 연구를 거듭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주인공이 되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내막을 캐는 거니까 경제부 기자든가 아니면 은행원이든가, 은행원이 자기 친구가 죽어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캐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인공이 전문가면은 관객들은 그 전문가를 힘들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그 전문가는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하되 전문가를 쓰지 말자. 다만 추적 전문가는 쓰되 경제 전문가를 쓰지 말자. 복잡해지니까. 네, 그래서 일반 검사가 우연히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 사건과 만나고 이제 공부하면서 가는 거죠, 그 검사도. 그러네요. 네. 그 감독님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공부하면서 가다 보니까 관객들은 그 검사랑 같이 가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시사를 보고 난 소감을 들어보니까 그게 성공했더라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재밌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경제의 실체를 이 영화를 통해서 확 알아버렸다,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꾼들은 어려운 걸 쉽게 풀어야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불필요한 것도 싹 쳐내고 딱 가운데 열개만. 그렇죠. 뭐 론스타를 다루시다가 지금 보니까 뭐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감독님이 진짜 론스타가 된 느낌. 외로운 스타. 지금 많은 관객들이 응원해주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실 저 요즘에 이제 우리 시사 쪽에서는 이슈가 검찰 개혁 뭐 이런 게 네. 있거든요. 근데 극중 검사가 너무 멋있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 이제 말하는 주인공 양면의 친구가 나는 멋있다고 사람들은 연기를 멋있게 했겠죠. 근데 멋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조금 웃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정의파다 이러기도 힘들어요. 아하. 왜냐면은 그 자기 선배인 저 노동운동하는 선배한테 그 뭐하러 노동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걸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 가치 중립적이고 이런 그 말하자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정의냐 부의냐 이런 걸 안 따지던 친구가 예. 우연히 사건에 말리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사회화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멋있다라고 보이질 않고 이 친구 여기의 주인공도 깨달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관객들이 그걸 느꼈을 텐데 마지막이 멋있으니까 검사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이제 방위비 분담금. 예. 여기 이제 1조 2천억 주던 걸 한 6조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것만 갖고도 우리는 이 도둑놈들 이런 식으로 표현 쓰는데 그 당시에 외환은행이 가치가 한 70조 원 됐다고 하죠. 네. 근데 론스타가 사들인 거는 1조 7천억.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파는 놈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그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제은행을 헐값에 팔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70조 원짜리를 70조 원 가치가 있는 거를 1조 7천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들 욕만 하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나 알아야 우리가 지적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법에 호소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측면을 파고들니까 관객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네. 저도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예매만 대놓고 조금만 이틀만 늦게 나오셨어요. 네. 제가.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블랙머니가 뜨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언론들 중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블랙머니는 좌파 단체가 만든 영화다. 뭐 쉽게 표현하면 민주노총 등이 또 단체 관람 권유하고 있다. 이러면서 색깔론을 뜬금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블랙머니는 좌파적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뿐이 아니고 그 반대편의 사고를 가진 사람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 그렇게 뭐 무슨 단체 관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라 이런 사람들도 봐야죠. 단체 관람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애국자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소위 돈 가진 자들이 이 자본들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었는가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돈만 있으면 그들 한 뭐 지도급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단체 관람을 좀 시켜주고 싶고. 그러니까 공짜로라도. 그럼요. 무료로. 왜냐하면 분명히 재밌을 것 같고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 같거든요. 일반 관객하고. 그러니까 무지한 우파 개몽용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가 보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좌우 이념으로 잣대를 댈 수가 없는 영화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좌파 쪽은 이 사건을 다 알아요. 근데 우파 쪽에 계시는 분들은 몰라.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봐야 된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보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우파 쪽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드는 사건이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이거는 그 우파든 좌파든 진보 인사든 상관없이 원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네, 알겠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초창기 보면
처음 초창기 그러니까 80년대에는 네. 그렇게 사회성 짙은 영화 안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게 특정 시점 그러니까 사회성 짙은 영화라고 하면 남부금 정도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금 정도의 갑자기 방향성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 되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 내가 80년대만 영화를 만들 때 사회성 짙은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있나요? 글쎄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공부 좀 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없거든요. 네. 왜 없느냐면은 검열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구나. 불가능했군요. 네,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물론 검열이 뭐 저는 이제 87년도를 이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기점으로 봐요. 87년도에 말하자면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함부로 못하게끔 한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예. 그때가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그거고. 그러셨구나. 남부군을 만들면서 생각한 거는 그때 검열이 없어진 게 아니고 검열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87항쟁 이후에 그 근처예요. 조금만 그렇죠. 더. 87년도 끝나고 바로 이제 88년도에 그 남부군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내가 생각한 거는 이거 만들어도 내 뒤에 백이 있어. 국민들이라는 백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전에는 그런 백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들면 잡혀가. 예? 아니면 만들면 다 잘려. 한 20, 30분 잘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직접 했고 한 10여 분 잘린 영화가 있어요. 제 영화 중에서. 그런 경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87년도가 분기점으로 내 뒤에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난 만들어도 돼. 이렇게 나도 바뀌었죠. 그렇군요.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임권택 감독이 조용필이라면 정지영 감독은 들국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색깔이 그런 정도의 차이, 미지한 차이.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참 난감합니다. 아니, 영화도 그렇게 만드셨다면서요. 복잡한 걸 이렇게 굉장히 좀 알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만들어 오신 작품들을 보면 어떤 결로 사셨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남부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 영화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까 하는데 되게 단순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 검열이 있어서 못 만들었어. 되게 단순하시게 주셨는데 확 이해가 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저 같은 경우 부러진 화살도 봤고 남영동 1985도 봤고 그러니까 정지영 감독님이 다음에 영화를 뭘 만드실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같이 이제 사회 시사를 좀 알고 보면 오히려 재밌잖아요. 역사를 알고 보면 재밌는데 역사를 모르고 보니까 남영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공감이 안 돼서 안 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지영 감독님이 다음 영화가 뭘까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내세우신 그 배우들도 보면 상당히 잘 나가는 완전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시사성이 있지만 상업영화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당연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사성이 있지만 재미있게 많은 관객이 봐야 된다. 그럼 재미있게 많은 관객이 보려면은 스타가 나오는 게 좋죠. 그게 캐스팅이 안 돼서 스타가 못 나오면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스타가 오케이. 그럼 하지요. 저 당연히 그건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러면 조진웅 배우나 이한희 배우가 흔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아니면 흔쾌히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컨택이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예.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사실은 작품이 약간 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골 아프게 이런 얘기를 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자고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나를 만나보고 싶다는 것은 이거 할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뒷대답은 없고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 마치 배우가 감독을 만나보고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뜻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 거장과 작업을 같이 하고 싶었겠죠. 아니 아무튼간에 그래서 약간 제가 긴장했어요. 그러셨구나.
아이 가서 이거 얘기하다가 다 끝나고 얘기 끝나고는 감독님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제가 그랬는데요. 좀 뭐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나서 처음 대사가 이 조준희 선대사가 상당히 인상적인 게 감독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합시다. 하얀 전쟁이나 남북은 얘기를 하지 말고 합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얘기하면 제가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빼고 그냥 이 작품 얘기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 생각을 딱 했죠. 네. 하긴 뭐 안성기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 딱 야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핫한 스타가 먼저 해보고 싶은 영화였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다는 소문이 또 돌았었나 보죠. 아니야 소문 없어. 이거는 지금 소문 안 내고 쓴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영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부터 슛 들어갈 때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셨어요? 6년 정도 걸렸어요. 오, 7년 걸렸지. 6년이요? 6년? 네. 그럼 촬영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촬영 자체는 3개월 했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에 생각했던 이 영화의 시작과 개봉 딱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한 9년 정도 됩니까? 아니요. 7년 걸린 거죠. 7년. 이야, 7년 동안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남영동 이후에 계속 이 영화만 생각하신 거네요? 그런 이제 이 감독은요.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기 힘든 게 이게 만약에 선택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또 다른 것도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감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플랜 B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아닙니까? 네. 하여튼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A라는 시나리오만 계속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걸 옛날에 교훈을 얻었거든요. 내가. 근데 그러면 이 영화 블랙머니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영화의 투자사들도 흔쾌히 응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어렵게 찾아다닐 수 있고 그렇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아마 투자사가 원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그 시민 펀드로 가자. 그러셨구나. 네, 시민 펀드로 가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제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회에 좀 약간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제작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펀드를 하면은 그 뭐 최소한도 한 30억 정도는 잘하면 모으지 않을까.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었고. 근데 어디서 우연히 이번 투자자가 감독님 소문 들으니까 시나리오 뭐 갖고 있는 거 있다고 그러는데 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줬어요. 꼭 이게 되려면 그렇게 돼요. 뭐든지. 그걸 보여줬더니 투자자가 며칠 후에 만나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 유명한 투자사였어요? 아니면 신규 새로 생긴 투자 회사였어요. 야, 이분도 살아있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투자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어쨌건 지금 이 잘 나가던 이 영화가 지금도 잘 나갑니다만 물론 지금 보니까 벌써 이제 200만 돌파는 이미 하신 것 같고 지금 시점에는 사실 목표는 전에 한번 그 1987 장준환 감독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목표가 그 당시 한 500만 찍었을 때 그때 정도 됐을까요? 근데 1000만 가자고 막 서로 이렇게 분위기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또 다른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한 7, 800만에서 멈추더라고요. 블랙머니 같은 영화가 1000만 하면 찍어야죠. 그거는 불가능해졌어요. 그건 이유가 이제 사실 겨울왕국 이야기 좀 저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겨울왕국 2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스크림에 너무 지금 많은 것이 그러니까 스크린에 거의 한 7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규제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그런 규제할 법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전에 스크린 쿼터라는 것은 한참 영화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운동했던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 아니요, 스크린 쿼터하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스크린 독점은요? 스크린 쿼터 이건 수익? 스크린을 독점하는 거지. 스크린 쿼터는 날짜
이 날짜를 한국 영화한테 일정 정도 날짜를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는 스크린 독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스크린 독과점은 예. 한 영화가 너무 많은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지 않냐. 이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겨울왕국 2가 첫 주말에 이 상영 횟수만 첫 주말에 16,220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크린을 많이 장악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출 점유율 중에 88%가 겨울 왕국 2였답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차이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돈벌이 되는 것만 이건 문화잖아요. 문화인데 돈벌이 되는 것만 상업적으로 88%면 영화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든 세계적인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영화에다만 88% 몰빵을 주면은 이렇게 블랙머니 같은 좋은 영화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저항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만큼 많이 가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관객들이 블랙머니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을 이 영화를 봐라고 강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시간대가 안 나와서도 못 그렇죠. 보고. 예. 스크린도 없을 뿐더러 시간대도 제대로 뭐 밤 늦게 오면 내가 보여줄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문제 삼은 거죠.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잘 나가던 블랙머니의 힘이 한풀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자본의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자본에 의해서 지금 짓눌린 느낌이라고. 뭐 그 내용이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또 자본이 와서 눌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화는 하지 마. 겨울왕국이 다 돈 쓸어 갈 거야. 니들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로서의 아무리 뭐 극장을 가진 소위 말하면 뭐 그 체인이라든지 배급사라든지 하는 것이 이건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이건 횡포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횡포 같은데요. 그러면서 논란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 블랙머니 이야기는 잘 안 나오면서 겨울왕국 2에 어린이 전용관, 키즈관 논란 같은 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서 애들이랑 같이 보냐 못 보냐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나는 뭐 그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애들하고 어린이 같이 보니까 너무 어른들이 시끄러워서 영화를 제대로 감상 못하니까 그러지 말고 애들 따로 몰아주세요. 왜냐면 애들 따로 그 관을 만들어주고 뭐 어른들은 따로 가게 되면 어른들은 그 겨울왕국 뭐 블랙머니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이런 독점 문제에 있어갖고 겨울왕국의 좌석 점유율이 무려 79%랍니다. 모든 극장의 좌석 점유율이. 근데 정지영 감독님 등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싶은 분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도 30% 이상 점유하지 말자고 서로 약간 합의된 게 있다면서요. 아니 그게 합의된 게 아니고 그게 그 스크린 독과점을 막는 적정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30% 넘지 말아야 돼. 부도덕한 거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게 바로 지금 정지영 감독님의 야심작 7년 만에 나온 영화 블랙머니가 1위를 달리다가 디즈니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화는 개봉할 수 있죠. 문화니까 뭐 개봉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또 확실히 심각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막을 장치가 없다면서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법안 발의돼 있는 것도 사실 양해는 안 차지만 통과를 못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게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 문광위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안 다뤄. 이게 아마 우상호 법안이라고요.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 영화가 전체 상영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인데 국회에서는 이걸 법으로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런 상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뭐 우상호 법안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아마 그것도 타협을 해서 만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전부터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뿐이 아니고 말하자면 영화 투자 배급 겸용 문제
아니 배급 상영 겸용하는 거, 배급 상영 경영하는 문제도 이건 분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도정안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옛날에 도정안 장관하기 전에. 예?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이게 그냥 묶여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겨울왕국이나 뭐 최근에 알라딘 또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외국 영화들이 물론 돈 버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잘 벌리면 뭐든지 하겠지만 이건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어떤 노력도 없이 흥행되는 영화만 가져와 가지고 대한민국 영화를 사실상 싹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좌석 점유율이나 뭐 그 스크린 점유율이 80% 90%가 돼버리면 다른 영화들이 그만큼 나눠 먹기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10,000명도 채 들지 못하는 영화들이 그냥 개봉했다가 간판 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영화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 감독님 영화는 손익분기점 넘었다 그러는데 다른 영화들은 설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맞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는 죄악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영화 수입해 와 가지고 막 스크린이나 좌석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점유하게 만드는 순간 대한민국 영화는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거 법으로도 이게 규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해야죠. 네, 지금 나는 그래서 가장 현재 이 문제 가지고 가장 미운 게 예. 정치인들이고, 이 두 번째 미운 게 대기업이고, 예. 세 번째 미운 게 영화인들. 좀 용기를 내서 좀 외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부 밑보일까봐 못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국민의힘으로 이기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머니가 지금 저런 상황이라고 좋은 영화인데 조선일보가 지금 저 영화를 좌파 영화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봐야지 하면서 실제로 영화는 그런 거잖아요.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건 블랙머니가 매진돼 버리면은 상영관을 늘리겠죠.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고요. 아이고 참 내가 다 흥분되네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보자 우리. 그러니까 못 본 사람 손들어 같이 가자 이걸 해줘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극장에서는 안 본 영화인데 저기 이제 케이블 등에서 돈 주고 유료로 봤던 영화 중에 이 영화는 천만 나올 영화가 아닌데 가끔씩 우리가 쓰는 말 이제 운대가 잘 맞아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경쟁 같은 거를 할 영화가 없는데 막상 좀 가볍게 보긴 좋은 영화다 싶어가지고 관계가 엄청 드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운빨이고 막 어떤 사회성도 많이 담고 막 무지하게 고민하고 역작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한참 잘 나가들 때 이렇게 그 겨울왕국식의 불의의 일격을 당하시면 어떠세요? 되게 안타까우시지 않으세요?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이 하소연할 때가 관객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재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극장이 좀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가면은 극장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소연할 밖에 없어요. 저기 조진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서 조진웅 씨가 기가 막힌 연기를 했다는 소문도 있고 이제 보신 분들에 의하면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영화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랄까 이 영화의 어떤 만듦새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구성의 어떤 수준이 높고 그래서 꼭 한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관심 가졌던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사건만 다룬 그 느낌으로 보지 마시고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성도 저는 작품성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만든 영화가 흥행도 돼야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얻어 걸려가지고 1,000만 정도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 영화에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저거 되게 좋은 작품인데 아까부터 하는 영화가 있고 야 저거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극장이 드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영화계 내에서도 그런 어떤 평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좋은 영화는 감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관객이 만든다.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좋은 영화 열심히 사랑해주면 좋은 영화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 왜곡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블랙머니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좋은 영화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지영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를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한
90대도 영화가 나오긴 나옵니까? 아, 많죠. 90대까지는 지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90이에요. 그러네. 네. 그럼 아직도 한 20년 더 남으셨네요. 자,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혹시 뭐 우리의 이제 정신적 지주 중에 한 명이 문성근 배우예요. 문성근 배우랑은 뭐 친하십니까? 누구요? 문성근 배우. 문성근 배우요. 아, 문성근 씨. 문성근 씨랑 가깝죠. 부러진 화살은 문성근 씨가 추천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등의 네. 정신적 지주가 문성근 배우예요. 그래서 사람 이런 게 있어요. 문성근 배우랑 친하다고? 그럼 이 영화 봐야지. 아니 더군다나 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뭐 평생 업이 영화이신 분한테 드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감독님한테 영화란 무엇이에요? 영화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딱 뭐 떠오르는 건 없고요. 다만 내가 영화를 이렇게 생각해. 왜 너 영화 만드니? 뭔데 너 영화에 이렇게 영화를 못 떠나고 있어? 이런 걸 보니까 영화를 그냥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알고 싶은 것, 그걸 묻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관객과 함께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는 삶의 방식 같아요, 그냥. 네? 네. 좀 어려운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그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실 때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대략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시다 한 7년 걸리셨다 그랬잖아요. 막상 이제 편집까지 다 끝나고 개봉 앞두기 전에 완성본을 딱 볼 때의 느낌 같은 게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볼 때 느낌은요. 이게 잘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랙머니만 같은 경우만 해도 다 만들고 왜냐면 이 참여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객관적이 못 돼요. 직접 참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어진 건가?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잘 만들어진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사 반응이에요. 시사회 할 네, 때. 시사의 반응. 시사의 반응에서 딱 느낌이 와요. 내가 만든 것이 여러모로 한 70점은 되는구나. 뭐 저는 그렇게 한 70점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만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감독님들도 막상 촬영 다 끝내놓고 저 지점은 저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그 수없이 있어요. 수없이 있어요. 편집도 마찬가지고. 편집하면서 수없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다 쳐내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쓰세요? 아니 쳐낼 수 있는 건 쳐내지만은 이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될 장면이라면 아까보다 써야죠. 그래서 그 영화가 막상 개봉하는 딱 첫날 손님이 얼마나 드느냐. 물론 요즘에는 홍보력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기획사에서 홍보를 엄청 잘하면 소문 듣고 오기도 하고 뭐 영화 배우 주연 배우들의 티켓 파워도 있을 거고. 근데 처음에 이 영화 처음에 개봉하던 날 손님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까, 관객이?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케팅 우리 포인트가 이것이 론스타 얘기라는 것이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관객들이 론스타? 그거 내가 뭐 재밌겠어 그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본 사람들이 아니야 인마 재밌어 가봐. 이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관객들이 긴가민가했어요. 입소문이었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홍보라기보다는. 그게 그럼 론스타 이야기를 다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꼭 론스타도 빼도 예를 들면 뭐 조폭 나오는 영화, 검사 나오는 영화, 그게 사회적 사실을 아예 지우고 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얼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는 사람들이 론스타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안고 갔다가 론스타 없이도 훨씬 무지하게 재밌구나 이렇게 느끼고 나오는 영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경제 범죄라든지 뭐 이렇게 그 검사들이 전문 영역, 예. 소위 말하면 특수부 검사들이 예. 다루는 영역을 예. 이게 꼭 굳이 무슨 사회적 사실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네. 나중에 홍보가 다 끝나고 영화가 막 다 히트하고 난 뒤에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홍보 방법으로. 글쎄 그거는 뭐 장사 속 같은데. 아 그런가요? 자, 어쨌건 지금 블랙머니가 저는 그 2019년이 가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이쪽에는요, 사실 뭐 지금 방송을 이제 보실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 다큐멘터리가 한참 많이 몰리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뭐 4대강 다룬 영화 삽질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영화도 있고 이런 영화들이 있어서 이쪽 핵심 매니아층에서는 일단 그 영화들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상업적 배우들이 나오는 사실상의 상업 영화가 있어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3순위로 제껴놓은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끝나기 전에 빨리 보세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한 200, 이제 200만 넘으셨는데 이게 입소문 타고 국민적 바람만 좀 불면 그 중에 겨울왕국 2의 좌석을 한 반만 좀 밀어내고 그런 식으로 좀 가서 좀. 지금 겨울왕국 2는 이게 500만 벌써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됩니까? 뭐 그게 어떡합니까? 아니, 어린이들이 아무리 많이 가는 영화라고 해도 국민적으로 이 정도는 봐줘야 사회적 지식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 관객들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는 이 절대 뭐 후회하지 않고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보시라고. 예. 감독님,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만들고 싶은 영화라는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내가 평생 만들면서 영화를 다 만족한다고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꼭 만들고 싶었는데 자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못 만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90대 중반까지 하신다고 보면은 영화를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5개 이상은 만드실 것 같은데 그중에 진짜 이 영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다, 그런 영화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많은데 이 소문이 다 난 거니까 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8년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중단이 됐죠. 아리랑. 아리랑. 김산의 아리랑. 그거는 언제고 좀 만들었으면, 돈도 많이 들고 시나리오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직도 시나리오 완성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주로 어떤 그 얼개가 어떻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데요? 이 김산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이 중국에서 미국 여기자를 만나요. 근데 그 미국 여기자가 이 영어를 잘하는 한군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 써버려요. 그게 이제 이 아리랑인데 이 말하자면 김산이라는 인물의 일대기, 젊은 34세의 중국의 혁명의 와중 속에서 처형당해버리는 한국 젊은 독립운동가의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려서부터 이 중국에 넘어가서 그 중국에서 헤맸고 뭐 혁명의 와중 속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 동북아 그때 동북아의 질서 속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젊은이가 말하자면 처음에 민족주의자죠. 그러다가 무정부주의자가 됐다가 그다음에 공산주의자가 됐다가 마지막에 국제주의자로 끝나는, 그리고 처형당하는, 잘못돼서 처형당한 거죠. 잘못 알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하 드라마이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죠. 감독님이 뭔가 좀 조금 더 빨리 노력하셨으면은 올해가 그 3.1운동 100년, 그렇죠. 임시 정부 100년이잖아요. 또 조선우열단 10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쯤에 그런 영화가 하나 딱 나와서 의미가 있었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게 중국 현재 중국에서 예. 중국 형량에 관한 영화를 일반인이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해결하려고 중국 검열당국과 상의해가면서 신화를 썼는데 그랬군요. 그게 안 됐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국민들 뽕이라고 해도 좋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요즘 날마다 속상하거든요. 대한민국 도대체 뭘로 보는가. 그래서 한 5배를 한꺼번에 올리는 무슨 대한민국의 건물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물주도 그렇게 올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막 욕합니다.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안 줘도 돼. 주지 말라고 하는 게 88%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본에 관련된 영화가 한참 잘 나가다가 물론 어린이 부분도 있어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자본에 그 영화에 대한민국 모든 스크린들이 다 열리고 그래서 그쪽이 그리고 며칠 만에 500만 돌파하고 잘 만들어진 대한민국 영화는 다시 1위에서 2위로 내려앉고 이 과정들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국민들 뽕으로 이런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하자면 지나치게 그런 구도로 몰고 가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요. 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감독님이 지금 이로 내려앉으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걸 이기는 게 중요하지. 겸손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반론이 뭐냐면요. 그러면 한국 영화 1000만 이런 거 들 때 다른 영화들 문 열어줬냐? 한국 영화 얘기할 때는 왜 안 하고 미국 영화 가니까 왜 따지냐? 이런 반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감독님은 그런 혜택 받으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이 자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자본에 또 그 영화가 하필이면 참 희한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감독님 뭐 사실 우리 팟캐스트 등에서는 이제 감독님들 모실 일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슈만 되면 그러니까 1987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나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문화예술 쪽의 영화라면 나오실 일이 없는데 간혹 이렇게 사회적 거장들 이런 분들을 모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그런 거예요. 이분들 닮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팟캐스트라는 어떤 장르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사회 운동에 가까운 것들을 해왔던 그렇죠. 건데요. 우리 방송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스토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박정희 정권을 똑같이 그대로 거치면서 예를 들면 뭐 미행을 한다든가 무슨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의 통신 내역 조회를 하고 예금 내역 제어를 하고 또 프락치가 들어와서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이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투자자만 구해주세요. 만들게. 투자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자 감독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처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은 처음 나오신 분들이 처음에 나오면 누군가 해요. 아무리 유명한 분도 매니아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첫 방송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안 나오셔도 정지영은 새날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 식구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새가 날아든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영화 이야기 하세요. 우리는 계속 들어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블랙머니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정지영 감독님 영화를 지금까지 본 여러 편들 중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극장 입장료 아깝다고 느낄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한 번도 제가 후회한 적이 없는 바로 그런 분의 영화십니다. 그런 분들의 영화였다 그러면 제가 이 인터뷰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겠습니까? 한번 모시고 싶어 가지고 한번 모셨고요. 정지영 감독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영화 한 5편 더 만드셔야 된다. 그중에 1000만도 한 2-3개는 나와줘야 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보통 이제 기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근데
지금 정지영 감독님은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영화 만드시게 생기셨어요. 아, 그래? 지금도 현장에 가가지고 레디 액션 같은 걸 쉽게 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아주 창창하신 기가 블랙머니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블랙머니가 관객이 많이 들수록 다음 작품이 빨리 오잖아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지영 감독님의 영화 블랙머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진웅 배우, 이한희 배우도 나옵니다. 이한희 배우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조카인가요? 네. 그렇죠. 그럴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만큼만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나오십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1000만 넘으시면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